진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CCTV엔 아무것도 안 나왔답니다. 새벽 2시 비상전화기 넘어 들려온 그 한마디에 투스타 장군 서유경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평생을 군복에 인생을 걸었지만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그녀. 그런데 오늘 밤 조용히 잠든 막사에서 동생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녀는 총 대신 헬기를 선택했습니다. 강원도 훈련소, 말없이 쓰러진 동생,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영상. 무엇이 있었던 걸까? 누가, 왜 진우를 그렇게 만들었나? 그리고 누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군복이 아니라 피를 각오한 누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강원도 칠성산 자락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소. 7월의 끝자락, 밤 11시였다. 군데군데 불빛만 남은 훈련소는 거의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훈련병들은 대부분 취침에 들어간 시간. 화장실에서 혼자 머리를 감고 있는 한 훈련병이 있었다. 서진우는 오늘도 조용히 머리를 감고 있었다. 20대 후반이지만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수건으로 머리에 물기를 닦아내는데 문득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서진우, 너 누나가 군인이라며? 그래서 봐주라고? 군기교육대 조교 김도연의 목소리였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김도연은 28배 나이에 이미 훈련병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진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다. 어차피 뭐라 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이틀 전부터 깨달았기 때문이다. 왜 대답이 없어? 누나가 뭐 대단해? 장군이라도 돼? 진우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차가운 물이 진우의 뒤통수에 쏟아졌다. 놀란 진우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김도연은 진우의 목덜미를 잡아 세면대에 얼굴을 박았다. 내 누나가 투스타라도 여기선 소용없어. 알겠어? 네. 진우의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나왔다. 김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으며 화장실을 나갔다. 진우는 피가 흐르는 코를 붙잡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코에서 흐른 피가 세면대를 붉게 물들였다. 그날 밤 진우는 코피가 멈추지 않는 상태로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옆 침대의 훈련병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야, 서진우. 너 왜 이래? 누가 때렸어? 아니, 그냥 넘어졌어.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침대로 향했다. 그날 밤 진우는 베개에 피를 묻힌 채 그대로 잠들었다. 악몽에 시달리는 밤이었다. 한편 서울 용산구의 한 사단 사무실. 밤 11시 30분 투스타 계급장을 단 서유경 소장은 여전히 야근 중이었다. 50살의 나이에도 군복 차림이 어색하지 않은 단단한 체구와 날카로운 눈빛의 여성이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야전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유경은 내일 있을 전략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옆에 켜진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강원모 예비군 훈련소, 훈련병 전신 타박상 의심. 군 당국은 단순 사고라 밝혀. 유경은 잠시 뉴스에 시선을 돌렸다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다. 언제나처럼 군 내부의 사건은 조용히 덮이는 것이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그녀는 다시 서류를 넘기며 집중했다. 그때 유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평소 같으면 업무 외 전화는 받지 않을 시간이었지만 화면에 뜬 이름은 진우 친구 강민석이었다. 유경은 미간을 찌푸렸다. 동생의 친구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건 무슨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여보세요? 누님, 진우가 다쳤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경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다쳤는데? 근데 누가 봐도 맞은 겁니다. 말은 못해도 눈빛이 이상해요. 누군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유경의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부러졌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일 내가 직접 가볼 테니 진우 좀 지켜봐 주세요. 전화를 끊은 유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과 사를 구분하는 장군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생을 지키려는 누나의 눈빛이었다. 유경은 서랍을 열고 강원도 지도를 꺼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소의 위치를 확인했다. 동생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 진우야, 누나가 갈게. 밤은 깊어가고 유경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다음 날 아침 6시 서유경은 이미 출근해 있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한 그녀는 국방부 시스템에 접속해 강원도 예비군 훈련소의 정보를 찾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훈련소장 백정환 대령의 인사 기록이 떠올랐다. 50세, 유경보다 3살 많은 나이였다. 백정환. 유경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다. 15년 전 같은 특전사 출신으로 잠시 함께 근무했던 인물이었다. 그때도 그는 부하들에게 가혹행위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 일은 상부의 압력으로 조용히 덮였지만 유경은 그때 백정환과 정면으로 충돌했었다. 유경은 국방부 내부망으로 공식 요청을 넣었다. 강원 칠성산 예비군 훈련소 3일간의 내부 CCTV 전체 열람 요청합니다. 요청을 확인한 국방부 감사실의 답변은 빨랐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거절 메시지였다. 해당 요청은 정식 감사 절차 없이 승인 불가합니다. 유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을 끌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국방부 감사실장 임지숙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지수가, 나 유경이야. 유경이? 아침부터 웬일이야? 혹시 CCTV 요청한 거 너야? 임지숙은 유경과 사관학교 동기로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그래, 내가 요청했어. 좀 급한 일이야. 그 훈련소에 무슨 일 있어? 네가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유경은 잠시 망설였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의 경계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내 동생이 거기 있어. 어제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연락을 받았어. 전화 너머로 임지숙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유경이 너, 네 동생 관련이야? 이건 이해 충돌이야. 빠져. 우리가 정식으로 조사할게. 언제? 일주일 뒤? 한 달 뒤? 그때면 다 덮일 텐데. 절차가 있잖아. 너도 알잖아. 유경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내가 빠지면 누가 이 사건을 제대로 봐줄 건데? 지수가, 너도 알잖아. 우리 군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안해, 유경아.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이건 안 돼. 네가 더 잘 알잖아. 전화가 끊기고 유경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직이고 명예고 다 던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유경은 개인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오랜만입니다. 강철 중령님, 서장군님, 이렇게 연락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민간 헬기 한 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밤에요. 민간 헬기요? 무슨 일이신지. 개인적인 일입니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으면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장소와 시간만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자세한 건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통화를 마친 유경은 컴퓨터로 돌아와 자신의 일정을 확인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중요한 회의를 취소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밤 전방사단에 비상훈련 명령 내려주세요. 그리고 내 일정은 오후 6시까지만 잡아둬요. 그 이후엔 개인 사정으로 비울 겁니다. 네, 장군님께서 직접 참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내가 빠질 겁니다. 첫 비상훈련 점검은 참모장이 대신하도록 해요. 이례적인 지시에 보좌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오후 5시 30분 유경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백정환의 인사 기록이 띄워져 있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여기 들어온 지 27년 만에 처음으로 직무를 이탈하는구나. 유경은 자신의 사무실을 뒤로하고 나왔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 동생이 당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밤 9시 서울 외곽의 작은 비행장. 약속대로 민간 헬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유경은 검은색 옷을 입고 헬기에 올랐다. 조종사는 그녀를 알아보고 경례를 했다. 출발하시죠. 헬기는 어둠 속으로 날아올랐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유경은 창밖을 내다보며 진우를 생각했다.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었던 동생.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항상 자신을 탓하던 동생. 그런 동생이 예비군 훈련소에서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사실이 유경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정말 이거 괜찮으시겠습니까? 별 둘짜리 장군께서. 조종사의 목소리에 유경은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장군이 아니야. 누나로 가는 거야. 헬기는 계속해서 강원도를 향해 날아갔다. 유경은 동생을 구하기 위해, 아니 적어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강원도 상공, 밤 11시 50분. 민간 헬기는 구름 사이를 지나 훈련소가 있는 칠성산 자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훈련소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유경은 조종사에게 지시했다. 훈련소 후문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착륙해 주세요. 네, 착륙 준비하겠습니다. 유경은 검은색 배낭을 메고 준비를 마쳤다. 배낭 안에는 야간 투시경, 통신 장비, 그리고 군 시설 출입 마스터키가 들어 있었다. 물론 이 모든 장비는 공식적으로 반출된 것이 아니었다. 유경은 특전사 시절 함께 근무했던 동료에게서 이것들을 빌려온 것이었다. 장군님, 2시간 후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면 될까요? 네, 충분합니다. 정확히 2시간 후에 여기서 기다리세요. 헬기가 착륙하자 유경은 재빠르게 뛰어내렸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훈련소 방향으로 달렸다. 특전사 출신답게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10분 후 유경은 훈련소 후문 앞에 도착했다. 후문에는 2명의 경계병이 서 있었다. 유경은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살폈다. 그리고 통신 장비로 훈련소 내부 통신망을 교란시켰다. 갑작스러운 통신 장애에 경계병들이 당황하는 틈을 타 유경은 재빠르게 다가가 2사람을 제압했다. 미안합니다. 잠시만 조용히 계세요. 경계병들은 유경의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유명한 여성 장군을 알아본 것이었다. 유경은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속삭였다. 비밀 감찰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경계병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경은 그들로부터 열쇠를 건네받고
훈련소 내부로 들어갔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유경은 훈련소 본부로 향했다. 머릿속에는 훈련소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다. 본부 건물 3층, 소장실이 목표였다. 유경은 계단을 조용히 올라갔다. 밤 12시 15분, 훈련소는 대부분 취침에 들어간 상태였다. 소장실 앞에 도착한 유경은 열쇠로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서류로 가득한 사무실이 나타났다. 유경은 조명을 켜지 않고 야간 투시경으로 실내를 살폈다. 책상 뒤편 벽에는 금고가 보였다. 여기 있구나. 유경은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특수 훈련을 받은 그녀에게 금고를 여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몇 분의 작업 끝에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여러 서류와 USB 그리고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다. 유경은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훈련소 내 비자금 관리 장부, 사적 지시 내역, 그리고 CCTV 영상, 백업 파일이 담긴 USB였다. 유경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배낭에 넣었다. 이걸로 충분해. 소장실을 나온 유경은 이제 진우가 있는 생활관으로 향했다. 훈련소 내 모든 생활관 위치도 파악해 두었다. 그러나 복도를 지나던 중 한 조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유경은 재빠르게 몸을 숨겼지만 조교는 이미 그녀를 본 듯했다. 누구십니까? 유경은 침착하게 다가가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젊은 조교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다. 김도연 상병인가? 조교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경이 정확히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했다. 서진우를 괴롭힌 사람이 당신인가? 김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저는 소장님 지시대로. 그의 고백에 유경의 눈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김도연의 멱살을 잡았다. 자세히 말해봐. 소장님이 서진우를 특별히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누나가 서장군님이라는 걸 알고 약점을 잡으려고. 유경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김도연은 숨이 막힐 듯 괴로워했다. 장군님, 진우 말입니다. 말만 안 했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지? 소장님이 군내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요. 서진우가 비밀리에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걸 알아낸 소장님이. 유경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동생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녀는 김도연을 놓아주었다. 증거는 어디 있지? 진우의 침대 매트리스 밑에 USB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진우를 괴롭혔던 겁니다. 소장님 명령이었어요.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상황이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다. 당신은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 나중에 진술이 필요할 거야. 유경은 재빠르게 생활관으로 향했다. 서진우의 침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빈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USB를 찾아낸 유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우야, 왜 누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훈련소에 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이었다. 유경은 서둘러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이제 헬기가 기다리는 장소로 돌아가야 했다. 유경은 어둠 속을 빠르게 달렸다. 뒤에서는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빨랐다. 새벽 1시 15분, 유경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헬기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빨리 출발하세요. 헬기가 상승하는 동안 유경은 창밖으로 훈련소의 불빛이 환하게 켜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유경은 배낭 속의 증거들을 확인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진우야, 누나가 지켜줄게. 헬기는 서울을 향해 날아갔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아침 6시 서울 용산구 자택. 유경은 밤새 수집한 증거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커피 잔이 3개째 비워졌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집중력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백정환 소장의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들은 예상보다 더 큰 비리를 담고 있었다. 민간업체와의 불법 계약, 훈련병 착취, 그리고 군물자 횡령. 유경은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진우가 USB에 담아둔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다. 동생은 군 내부의 비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왜 진우가 자신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누나의 위치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리라. 전화벨이 울렸다. 디스플레이에는 국방부 감사실 임지숙이라고 떠 있었다. 유경은 수화기를 들었다. 유경아, 무슨 짓을 한 거야? 임지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말이야? 강원도 훈련소에 침입해서 서류를 훔쳤다고? 너 미쳤어? 백정환 소장이 방금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어. 유경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지수가, 내가 찾은 자료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이건 절차의 문제야. 네가 아무리 투스타 장군이라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 동생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야.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전화 너머로 임지숙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에 너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 거야. 서면 출석을 요구할 거고. 알았어. 그렇게 하도록 해. 전화를 끄는 유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유경은 개인 휴대폰으로 진우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서진우 환자 상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보호자분 되시나요? 네, 누나입니다. 서진우 씨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입니다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 증세가 심합니다. 오늘 정신과 상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방문하겠습니다. 유경은 전화를 끊고 다시 자료들을 살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다. 공식 절차를 통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백정환은 모든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강원도 모 예비군 훈련소에서 어젯밤 미확인 인물에 의한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훈련소 측은 중요 서류가 분실되었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해 군 내부 인사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오는 백정환 소장의 인터뷰였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군사 기밀 유출 시도입니다.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경은 쓴웃음을 지었다. 백정환은 이미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신자는 국방위원회 간사였다. 이메일에는 백정환의 비리 증거와 함께 진우가 수집한 자료들이 첨부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덧붙였다. 내가 내려간 건 사적인 감정이었지만 밝혀낸 건 공적 의무입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유경은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오늘은 아마도 군복을 입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백정환 소장은 직접 서울로 올라와 유경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스타 유경 장군, 직권 남용 및 군사시설 불법 침입 혐의.
백정환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묻어 있었다. 감사실장 임지숙은 묵묵히 서류를 검토했다. 그녀는 오랜 동기인 유경이 이런 식으로 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다. 서 장군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발동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있어 주십시오. 회의실에 모인 군 관계자들은 모두 침묵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야전 투스타 장군이 이런 식으로 끝을 맺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기 직전 한 참모가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왔다. 보고드립니다. 방금 국방위원회에서 칠성산 훈련소에 대한 정격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백정환의 얼굴이 굳어졌다. 임지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죠? 국방위 간사가 훈련소 내 비리 증거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팀이 출발 중입니다. 백정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서 장군이 불법으로 훔친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임지숙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증거의 출처와 상관없이 국방위의 감사 명령은 따라야 합니다. 백 소장님도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경은 조용히 사무실을 정리했다.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유경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아버지, 자신, 그리고 진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말을 잃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다. 유경은 사진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다. 진우야, 누나가 간다. 그녀는 이제 병원으로 향할 참이었다. 동생을 만나고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시간이었다. 병원 복도 오후 3시. 유경은 진우의 병실을 찾아 걸음을 재촉했다. 마음은 무거웠다.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군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으로 온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병실 번호 512. 문 앞에 서자 유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다. 진우야, 누나 왔어. 대답이 없었다. 유경은 다시 한번 노크했다. 여전히 대답이 없자 그녀는 문을 열었다. 병실은 비어 있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진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의아함을 느낀 유경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다. 서진우 환자는 어디 있나요? 간호사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녀는 유경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누나입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했었어요. 간호사는 주변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원장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원장실로 가는 짧은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원장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의사가 유경을 맞이했다. 서 장군님이시죠? 앉으세요. 유경은 자리에 앉았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다. 죄송합니다만 서진우 씨가 1시간 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경의 귀에 의사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희미했다. 뭐라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정신과 상담 후 처방받은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급성 쇼크로 이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다. 너무나 평온한 풍경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나요?
의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지를 유경에게 건넸다. 진우 씨가 의식을 잃기 전에 간호사에게 이것을 적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아든 유경은 그 위에 적힌 글씨를 읽었다. 누나, 난 미안하지 않아. 그냥 살아줘. 유경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평생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다.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항상 강인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동생을 잃은 누나였다. 시신은 어디 있나요? 지하 영안실에 있습니다. 준비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다. 중풍으로 말을 잃은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병원 지하 영안실, 차가운 공기가 유경을 감쌌다. 흰 천으로 덮인 진우의 시신 앞에 선 그녀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진우를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했던 것이 이제 와서 가슴을 찢었다. 진우야, 미안해. 유경은 진우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동생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마치 오랜 고통에서 해방된 것처럼. 그날 저녁 뉴스는 이미 진우의 죽음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강원도 예비군 훈련소 가혹행위 의혹으로 입원 중이던 훈련병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직 여성 장군의 동생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경은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린 서울 도심,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녀의 손에는 진우의 메모가 여전히 쥐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경은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았다. 이정호 예비역 장군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중풍으로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아버지. 유경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봤을 것이다. 이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우가 깠어요, 아버지. 이정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유경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손길에는 위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오후 유경은 국방부 감사실에 출석했다. 임지숙은 유경을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다. 정말 미안해, 유경아. 진우 소식 들었어. 유경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군복을 반납하겠어? 임지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너 미쳤어?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어. 진우를 보호하지 못했어. 유경아, 지금은 감정적으로 결정할 때가 아니야. 백정환에 대한 조사가 이미 시작됐어. 진우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어? 유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야. 군복을 반납하고 진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거야. 임지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경의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유경은 자택에서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요양원 간호사가 서 있었다. 서 장군님,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계속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시면서 유경은 즉시 요양원으로 향했다. 아버지 이정호는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였지만 또렷했다. 진우 지키지 못했어도 군인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 유경은 그 메모를 읽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정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단호함이 있었다. 군인 가문의 자존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국가에 대한 의무를 상기시키는 눈빛이었다. 유경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도망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깨달았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딸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유경은 그날 밤 작성하던 기자회견문을 찢었다. 대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진우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아침 7시 서울 현충원. 유경은 새로 마련된 진우의 묘소 앞에 서 있었다.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진우는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다. 흐린 하늘 아래 검은 상복을 입은 유경은 묵묵히 진우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올렸다. 진우야, 누나가 잘못했다. 하지만 내 이름 그냥 잊히게 두진 않아. 유경은 군인다운 자세로 진우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경례를 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맹세였다. 현충원을 나서는 유경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국방부의 조사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유경은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국방부 본관, 대회의실. 유경이 들어서자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상복 차림의 그녀를 보며 일부는 동정의 눈빛을,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회의장 한쪽에는 백정환이 앉아 있었다. 유경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시선을 돌렸다. 유경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임지숙이 있었다. 괜찮아? 임지숙의 작은 속삭임에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국방부 차관이 먼저 발언했다. 오늘은 강원도 칠성산 예비군 훈련소 사건에 관한 조사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의 중간 조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임지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를 시작했다. 감사실은 지난 사흘간 해당 훈련소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규모의 회계 부정과 훈련병 가혹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백정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의가 있습니다. 그 증거라는 것들은 서 장군이 불법으로 취득한 것들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차관이 백정환을 진정시켰다. 백 소장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임지숙은 계속해서 보고했다. 특히 서진우 훈련병의 사망과 관련하여 백정환 소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장 내부가 술렁였다. 백정환은 분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오히려 서 장군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그를 특별 관리했을 뿐입니다. 유경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 장군, 말씀하십시오. 유경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제가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와는 별개로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USB를 회의장 앞쪽의 기술 담당자에게 건넸다. 담당자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고 곧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훈련소 내부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백정환은 한 사업가로 보이는 남성과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대화 내용은 명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돈 봉투가 오가는 장면이 선명했다. 이 영상은 어제 중령급 법무관이
제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백 소장의 비리를 추적해왔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백정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조작된 영상입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유경은 차분하게 계속했다. 이 USB에는 백 소장이 외부 기업과 비리 커넥션을 유지한 물증이 더 있습니다. 훈련소 내 식자재 납품 비리, 군물자 횡령, 그리고 훈련병들에 대한 조직적인 가혹행위 지시까지. 회의장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임지숙은 USB를 받아 즉시 자료를 검토했다. 이 자료들은 우리가 찾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즉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차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렸다. 백정환 소장은 지금 이 순간부로 직위해제됩니다. 그리고 서유경 장군의 직무정지도 일시 해제합니다.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분 모두 대기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유경은 복도에서 백정환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서장군,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군 규정을 어긴 건 사실이니까요. 유경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맞습니다. 저는 제 행동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백정환은 차갑게 웃었다. 그깟 동생 하나 때문에 이 판을 다 뒤엎을 줄 몰랐네. 유경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깟 동생이 내 전부였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복도를 걸어나갔다. 회의장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다. 서 장군님, 동생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복귀 계획이 있으십니까? 백정환 소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유경은 질문들을 무시하고 곧장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한편 전역한 김도연 병장은 언론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서진우는 정말 아무 잘못 없었습니다. 죄인이라면 저였습니다. 저는 백정환 소장의 지시로 서진우 훈련병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집한 비리 증거를 빼앗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김도연의 고백은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진우 훈련병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유경은 차 안에서 그의 회견을 라디오로 들었다. 진우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날 저녁 유경은 자택에서 임지숙의 전화를 받았다. 유경아, 좋은 소식이야. 국방부가 진우의 명예회복을 결정했어. 그리고 너의 복직도 승인됐어. 고마워, 지수가.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른 계획이 있어. 무슨 뜻이야? 유경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특임 감사관직을 자청할 거야. 군내의 비리와 부조리를 뿌리 뽑는 일을 하고 싶어. 임지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래, 내가 그럴 사람이지.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통화를 마친 유경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진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진우는 밝게 웃고 있었다. 진우야, 누나가 약속할게. 너처럼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울게.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유경의 마음은 이제 조금 평온해져 있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다. 투스타 장군 서유경은 이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 달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특별감사실. 유경은 새로운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었다. 특임 감사관으로 복직한 그녀에게는 군 내부 비리 척결이라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다.
사무실 문에는 서유경 특임감사관이라는 세명패가 걸려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4명의 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다. 모두 군내 비리조사 전문가들이었다. 유경은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후 자리에 앉았다. 오늘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팀장 박준호 중령이 보고했다. 백정환 소장 관련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 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3곳의 기업과 지속적인 뒷거래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기업 명단과 관련자 정보는 모두 확보했나요? 네,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백정환 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입니다. 유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군 내 부패의 근본적인 척결이었다. 다른 훈련소들도 조사해야 합니다. 칠성산 훈련소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유경의 의지를 잘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유경은 임지숙을 만나러 감사실로 향했다. 둘은 이제 각자 다른 자리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었다. 유경아, 들어와. 임지숙은 유경을 반갑게 맞이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서 깊은 신뢰가 있었다. 특임감사관 자리는 어때? 적응 잘 되고 있어? 유경은 미소 지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 보람차. 임지숙은 책상 위에 서류 하나를 유경에게 건넸다. 이거 봐. 백정환이 관련된 다른 사건들도 나오고 있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비리야. 유경은 서류를 훑어보았다. 백정환의 비리는 예상보다 더 깊고 오래된 것이었다. 국방위에서 전국 훈련소 전수조사를 승인했어. 내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야. 유경의 눈이 빛났다. 그렇다면 우리 팀이 직접 칠성산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 백정환의 측근들이 아직 남아있을 거야. 임지숙은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이미 많은 일을 했어. 유경은 고개를 저었다. 끝까지 가봐야 해. 진우를 위해서, 아니, 모든 훈련병들을 위해서. 다음 날 새벽 4시 유경은 자신의 팀을 이끌고 군용 헬기에 탑승했다. 이번에는 민간 헬기가 아닌 공식 군용 헬기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그러나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목표는 칠성산 훈련소입니다. 작전명 백정환. 팀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이 임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헬기는 새벽 하늘을 가르며 칠성산을 향해 날아갔다. 유경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 그녀가 동생을 구하기 위해 날아갔던 그 밤이 떠올랐다. 이제 그녀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다시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헬기가 훈련소 연병장에 착륙했다. 유경을 선두로 팀원들이 차례로 내렸다. 훈련소 관계자들은 이미 그들의 방문을 알고 있었다. 급작스러운 감사에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유경은 훈련소 부소장에게 다가갔다. 국방부 특별감사단입니다. 모든 서류와 CCTV 기록을 즉시 확보하겠습니다. 부소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만 협조하겠습니다. 유경은 팀을 3그룹으로 나누어 훈련소 전체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녀 자신은 백정환의 측근으로 알려진 행정실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행정실장 김태우는 유경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장군님, 무슨 일로? 김태우 실장님, 백정환과의 관계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유경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직설적인 태도에 김태우는 당황했다. 저는 그저 상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진실을 말할 기회입니다. 백정환 소장의 비자금 계좌와 민간기업 연루 서류를 보여주십시오. 김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강요에 의해. 유경은 USB를 받아들고 냉정하게 말했다. 법정에서 협조 사실을 진술하면 정상 참작될 것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 유경의 팀은 훈련소 곳곳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들은 백정환의 비리 증거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의 비위 행위에 관한 자료도 대거 확보했다. 유경은 모든 증거를 철저히 문서화하고 디지털 복사본을 만들었다. 저녁이 되어 헬기로 돌아가는 길 유경은 마지막으로 진우가 지냈던 생활관을 찾았다. 그곳은 이제 다른 훈련병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침대 앞에 잠시 서서 묵념했다. 한 훈련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 혹시 서장군님이신가요? 유경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네, 서진우 선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유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훈련병은 격려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헬기가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유경은 확보한 증거들을 검토했다. 이제 그녀는 백정환뿐만 아니라 군내 전체 비리 네트워크를 겨냥하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유경은 곧바로 국방부로 향했다. 국방부 장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 장군, 수고하셨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더 심각합니다. 백정환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의 훈련소와 연결된 비리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통령께 직접 보고해야 할 것 같군요.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기회에 군 내부를 철저히 개혁해야 합니다. 진우와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날 밤 백정환은 구속되었다. 유경은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정리하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진우야, 조금씩 진전이 있어. 누나가 약속한 대로 끝까지 갈게. 다음 날 아침 모든 방송사와 신문은 군내 비리 적발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유경의 이름은 군 개혁의 상징으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였다. 백정환은 구치소에서 유경과의 마지막 면담을 요청했다. 그리고 유경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유경과 마주한 백정환은 씁쓸히 물었다. 그깟 동생 하나 때문에 이 판을 다 뒤엎을 줄 몰랐네. 유경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깟 동생이 내 전부였어. 백정환은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았다면 군대도 달라졌을지 모르겠군. 유경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구치소를 나왔다. 밖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6달 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햇살 가득한 봄날이었다. 전쟁기념관 앞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군 개혁 이후 첫 공식 행사인 군 인권선언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단상 위에는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유경이 서 있었다. 장관이 연단에 섰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군대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합니다.
지난 6달간 전국 67개 군 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오랜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관은 유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서유경 장군은 개인적인 비극을 국가적 개혁의 기회로 바꾸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기념하여 특별한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유경은 연단으로 나아갔다. 군복 차림의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지만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따뜻함이 있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서진우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는 모든 군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범입니다. 군중 속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유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제 동생 서진우는 군 내 비리를 고발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용감했고 정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은 공식적으로 서진우 훈련병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병역 희생자로 국가 훈장을 수여합니다. 유경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맨 앞줄에는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 이정호가 있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용납되지 않는 군대, 정의와 명예가 살아 숨쉬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유경은 아버지를 모시고 자택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앉은 이정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유경과 진우가 함께 웃고 있었다. 아버지, 차 한 잔 드릴게요. 유경은 아버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이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글을 적었다. 진우가 자랑스러워할 거다. 유경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네, 아버지. 진우는 마지막까지 군인다웠어요. 제가 그동안 몰랐던 진우의 용기.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다음 날 유경은 국방부에 출근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다가왔다. 장군님, 오늘 일정은 오후에 보훈병원 방문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유경은 보훈병원에 도착했다. 오늘은 진우의 이름을 딴 서진우 군 트라우마 치료센터 개관식이 있는 날이었다. 이 센터는 군 생활 중 정신적 외상을 입은 군인들을 위한 전문 치료 시설이었다. 개관식장에는 많은 내빈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유경이 등장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이제 개혁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리본 커팅을 마친 후 한 기자가 질문했다. 장군님, 이제 군대로 돌아가시나요? 아니면 특임 감사관 직책을 계속 맡으실 건가요? 유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예비역으로 전역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유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군인은 군복 입고 싸우는 사람만이 아니니까요. 이제는 동생처럼 말없는 사람들의 편에 설 겁니다. 제가 설립한 진우재단을 통해 군 인권 개선과 제도 개혁을 위해 일할 예정입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유경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저 멀리 청와대와 국방부 건물도 보였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진우야, 보고 있니? 누나가 약속한 대로 끝까지 싸웠어. 이제 내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을 거야.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보좌관이 다가왔다. 장군님, 헬기가 준비되었습니다.
강원도 훈련소 시찰 일정이 있으십니다.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죠. 병원 옥상에 대기 중이던 헬기가 회전 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유경은 헬기에 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이제 그녀는 군복을 벗지만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헬기는 서서히 상승했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헬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이번엔 동생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동생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여정이었다. 헬기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러나 이번엔 위기의 순간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였다. 유경의 헬기는 구조 임무로 떠나고 있었다. 훈련소 시찰을 통해 더 나은 군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임무였다. 하늘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평화로웠다. 강원도의 푸른 산과 맑은 하늘,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유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우가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 그리고 자신이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들. 진우야, 이제 누나가 널 자랑스러워해도 될까? 헬기는 계속해서 날아갔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그리고 그 여정에는 언제나 진우의 이름이 함께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게. 내가 하지 못했던 말들, 이제는 내가 대신 전할게. 서유경,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야전 투스타 사단장은 이제 새로운 사명을 안고 날아가고 있었다. 헬기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가는 모습과 함께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그러나 진우의 이야기, 그리고 유경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끝없는 여정 속에서